나폴레옹의 스파이. 조지 바톤 미스터리. 이 이야기는 스파이들의 왕자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의 삶 중 가장 흥미진진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그의 이름은 샤를 루이스 슐마이스터이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명성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귀중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 만약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스파이 조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의 군사적 천재라고 불린 나폴레옹이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었을지는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것이다. 샤를 루이스 슐마이스터 그리고 그의 동료들의 조력을 통해서 나폴레옹이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비밀스러운 기록 창고에 있는 문서들에 적힌 것들 가운데 가장 매혹적인 것이었다. 우선 이 유명한 군사 스파이의 삶과 성격, 개인적 측면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알자스 지역 출신이었다. 바덴 대공국에 속한 유프라이슈텔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그 마을은 라인강의 오른편 강둑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그는 모험을 즐기는 소년이었고 그의 어린 시절은 머리카락을 쭈뼛 서게 만드는 장난과 무분별한 행동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성향의 젊은이가 밀수꾼으로 자라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는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게 행동했고 그런 그의 행동은 주변 국경의 세관원들에게는 경악을 불러왔고 자신에게는 커다란 부를 가져다 줬다. 슐마이스터는 중간 체격에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 매우 퉁명스러웠다. 하얀 편인 얼굴 위 이마에는 두 개의 흉측한 흉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투에서 용감함의 대가로 얻은 것이었다. 그의 푸른 눈동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 느껴졌다. 그는 매우 빠르게 생각하고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행동했다. 날카롭고 똑똑했으며 용기와 결의가 항상 그를 채우고 있었다. 또한 슐마이스터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 1805년 나폴레옹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충격적인 오스트리아 정복 작전을 기획하고 있었다. 불룬 위에 있는 그의 주둔지는 광대했고 적의 마음 한가운데로 공포심의 충격을 가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계산된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그 코르시카 출신의 장군은 자신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군대의 규모와 특징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움직이겠다는 의도를 절대로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그는 날카롭고 노련한 사람을 선발해서 적의 주둔지로 잠입시키기를 원했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는 사베리 장군을 불러오도록 지시했고 프랑스 비밀 첩보부의 수장인 그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했다. 장군이 경례하고 대답했다. 각하, 이번 작전에 적격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사베리 장군은 성실함이나 도덕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손짓 한 번 또는 한 번의 외침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는 두려움 모르는 사람들을 수십 명 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샤를 루이스 슐마이스터가 속해 있었다. 그 알자스 출신의 밀수꾼은 사베리 장군 휘하에서 일한 지 몇 년이 지난 상태였고 이미 여러 번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었다. 나폴레옹은 사베리와 이야기를 나누자마자 그토록 위험하고 중요한 작전에 슐마이스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사베리는 알자스 출신 젊은이를 데려오라고 지시했고 그는 황제의 지시를 젊은이에게 알렸다. 황제께서 자네를 직접 뵙고 싶어 하네. 지금 당장. 그가 말했다. 슐마이스터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가 억센 뼈마디가 드러난 손을 들어서 이마 위 흉터들을 매만졌다. 지금 저를 놀리시는군요. 전혀 아니야. 격렬한 반응이 이어졌다.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해서 황제께서 직접 자네를 보고 싶다고 하신 것이 맞아. 지금 당장이라도 황제를 아련할 준비를 해놓도록 해. 알자스 출신 젊은이는 그 자리에 앉아서 호출을 기다렸다. 그러나 용감한 젊은이 역시 몸을 전혀 떨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군대에서 일하기 전 저질렀던 불법적이고 범죄에 가까운 행위들을 떠올렸고 혹시 그 범죄들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호출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다. 하지만 위대한 운명의 인간이 그런 사소하고 부차적인 사안들에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은 적었다. 아마도 그는 황제에게 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자신의 발이 장화 속에서 떨리는 이유는 분명했다. 나폴레옹은 충성심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관대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충성심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 순간 슐마이스터는 어깨를 펴고 결의에 찬 마음을 먹었다. 그는 자신이 나폴레옹과 프랑스에 절대적으로 충성스러웠다는 것을 알았다. 그 자신의 성격과 과거 이력에 있어서 결점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결점들이 매우 많고 중요한 것들이었지만 나라에 충성하지 않은 것은 그의 결점이 아니었다. 위대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 그것이 그날 그가 해야 할 일이었다. 슐마이스터, 앞으로 나오십시오. 젊은 장교 한 명이 소리쳐서 지시를 내렸고 알자스 출신의 젊은이가 백일몽에서 깨어났다. 그는 이미 온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있는 사람의 앞으로 안내되는 중이었다. 그는 장교의 바로 뒤를 따라가면서 왜 자신이 호출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미처 정리를 마치기도 전에 그는 자신이 황제의 지휘 본부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슐마이스터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혼란에 빠졌다. 그곳에는 번쩍이는 제복을 입은 참모들과 장교들이 낮지만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 중 누가 황제일까? 그는 가장 강렬한 인상을 가진 제복을 찾아보려고 눈을 부릅떴지만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러다가 그의 시선이 매우 작은 덩치의 사람에게 머물렀다. 다부진 체격의 태도에서 결의가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간 떨어져서 그 좁은 방 안을 가로질러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는 긴 회색 외투에 평범한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가 불현듯 고개를 돌리더니 화려한 제복으로 치장된 사람들 무리 밖으로 나왔다. 알자스 출신 젊은이는 바로 그를 알아보았다. 나폴레옹이었다. 처음 본 순간 황제의 윤기 흐르는 얼굴과 굳은 결의를 보여주는 턱, 진중한 빛을 띤 입술이 폭풍을 암시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젊은 병사에게 닿자 그가 매력적이면서 호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더니 방한 낯선 사람에게 고정된 그의 시선이 열정을 띠면서 마음을 관통하는 것처럼 변했다. 자네는 알자스 출신인가? 그렇습니다, 카카. 자네는 용감한 사람처럼 보이는군. 프랑스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 기꺼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젊은이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위대한 운명의 사람과 밀수꾼 출신의 병사가 한자리에 앉아서 황제가 원하는 군사 정보를 획득할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황제가 원하는 것은 적군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예상되는 이동 경로였다. 슐마이스터는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예외적으로 보일 정도로 똑똑했다. 그는 보통 강철더처럼 날카롭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황제 역시 그에게서 같은 인상을 받은 것인 틀림없었다. 그와 이야기를 마친 후 나폴레옹은 자신의 참모인 사베리 장군에게 그 스파이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는 말을 했다. 그날 기획되고 있던 군사작전의 결과는 꼬마 하사의 미래에 있어서 뚜렷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 틀림없었다. 꼬마 하사는 자신의 대장을 우상화하는 병사들이 그에게 붙인 별명이었다. 황제가 직접 지휘 본부의 방문 앞까지 스파이를 안내했고 그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크게 소리쳤다.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말게. 슐마이스터는 서둘러 몸을 움직이기만 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들 중 단 하나 그가 기억한 것은 긴 회색 외투를 입은 작은 몸집의 사람이 짧은 팔을 들어서 손을 흔들고 경고와 격려의 말을 외친 모습뿐이었다. 그날이 거대한 나폴레옹 제국의 시초가 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 누가 알 수 있었을까? 시간이 문제였다. 나폴레옹은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그의 충성스러운 명사는 그것을 가슴 깊이 새겼다. 사베리 장군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다음 날 아침 그가 작전을 위해서 출발했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그 사건은 그가 일어나기를 바랐던 일이었고 이 작은 연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그는 프랑스군 헌병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간첩과 탈영 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은 그는 헌병들에 이끌려서 최전선으로 보내졌다. 한 사람의 신뢰 속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무분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슐마이스터를 체포한 장교는 자긍심을 지닌 열정적인 프랑스인이었고 충성스러운 헌병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알자스 출신의 간첩을 다루는 방식은 결코 관대하지 않았다. 사실 다른 죄수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수의 욕설과 발길질, 주먹질이 그에게 퍼부어졌다. 그리고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갑과 족쇄가 채워졌다. 하지만 그는 무뚝뚝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오스트리아군 쪽으로 떠밀려진 순간에는 옅은 미소마저 지었다. 오스트리아군은 팔을 활짝 벌려 그를 환영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프랑스군 주둔지에서 벌인 모험담을 지어내서 크게 떠벌렸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오스트리아 장교들은 그를 비밀 첩보부에 데려다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소식이 즉각적으로 긴 회색 외투를 입은 작은 남자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번쩍이는 제복을 입은 참모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었는데 소식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 목격되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 의도한 그대로 정확히 실행되고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이 터뜨릴 만한 웃음소리였다. 그리고 슐마이스터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두 명의 매우 중요한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친분을 쌓았다. 한 사람은 오스트리아 비밀 첩보부의 벤트 대위였고 다른 한 사람은 키엠마이어 장군의 참모 중 한 명인 벤델 중이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는 코르시카 출신의 상관의 지시에 철저히 따랐다. 그에게, 즉 위대한 운명의 사람에게는 시간이 가장 중요했다. 조금이라도 대담함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면 벤트 대위와 벤델 중위에게 접근함에 있어서 시간을 끌면서 망설였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생각 자체를 두려워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생각 자체를 떠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슐마이스터는 대담함과 용기,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이 두 장교에게 자신의 속을 그대로 털어놓았다. 그는 나폴레옹 제국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가진 가능성과 충성심에 대한 대가가 가질 화려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24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벤트 대위와 벤델 중위는 그의 협력자가 되었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를 돕기 시작했다.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오스트리아군의 상급 장교들의 신뢰를 얻은 후 그들의 작전 계획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벤트 대위와 벤델 중위의 도움을 통해서 슐마이스터는 그 다음 단계를 실행할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 연합군은 전장에 엄청난 규모의 병사들을 배치해 놓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야전 사령관인 맥남작이었고 그의 지휘 아래에는 10만 명의 병사가 있었다. 그들 모두 잘 훈련되었고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맥남작의 군대가 거대한 본진의 오른쪽 부분을 형성했다.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에서 10,000명의 병사를 지휘하고 있는 샤를르 대공의 군대가 그의 뒤쪽에 있었다. 티롤 산맥의 통로들에 배치되어 있는 1만 명의 병사들이 예비되었는데 그들은 요한 대공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 맥남작은 자신의 군대의 강력하고 거대한 힘에 대해서 큰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압도적인 수적 우위로 나폴레옹을 쉽게 짓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슐마이스터는 이런 맥남작의 과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부대의 최고 지휘관과 만나야 한다고 절실히 느꼈다. 벤트 대위가 알자스 출신 젊은이를 남작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떠맡았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쉽다는 것이 드러났다. 오스트리아군 지휘관은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강요되지 않는 이상 군대를 움직일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주둔지 근처에서 머물렀던 탈영병이 자신의 부대 근처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맥남작은 그를 만나고자 애를 썼다. 슐마이스터는 바로 그의 앞으로 호출되었고 적군 주둔지에서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매우 생생한 상상력과 구체적 묘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했고 이 허풍선이 남작에게서 큰 신뢰를 얻었다. 이중간 크기의 덩치에 하늘처럼 푸른 눈동자, 흉측한 흉터를 이마에 가진 남자가 1시간도 넘게 오스트리아군 참모 본부에 머물렀다. 그리고 거대한 군대 지휘관에게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퍼부었다.
그 지휘관은 매우 많은 훈장으로 제복을 장식하고 있었고 자신 스스로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맹남작은 프랑스군 탈영병의 모든 말을 믿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오스트리아군 최고 사령관이 자신의 참모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자네들도 이제는 알아차렸겠지. 내가 추측하던 그대로라고. 우리는 당장 이 자리에서 이동해야 돼. 그리고 다른 곳에서 대기하면서 적군을 예의주시해야 돼. 비록 가짜 정보이기는 했지만 알자스 출신 젊은이가 제공한 정보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거대한 오스트리아 군대는 엉뚱한 장소에서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허비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뭔가 행동을 하는 듯 꾸몄지만 실제적으로 빈둥거리고 있었다. 맹남작은 적군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의 부대를 아무 목적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도록 지시했다. 그것이 그가 가진 군사작전의 전략 개념이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군사 전략가와 상대하는 중이었다. 아니, 그 어떤 시대를 따지더라도 가장 위대한 전략가와 마주한 상태였다. 오스트리아군 최고 지휘관을 속이고 그가 가진 계획과 관련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획득한 슐마이스터가 그 정보들을 나폴레옹에게 전달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다. 그는 적군의 미래 행동 계획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한 정보와 명령 사항들을 획득한 상태였고 언제라도 프랑스군 주둔지로 넘어갈 준비를 마쳤다. 그는 누구라도 선망할 만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양쪽 군대의 암호를 모두 알고 있었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황제의 지휘 본부로 바로 갈 수 있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번쩍이는 제복을 입은 참모들 사이에서 긴 회색 외투를 입고 서 있는 신비한 사람을 그가 발견했다. 슐마이스터는 그 꼬마 하사 앞으로 달려갈 뻔한 자신을 간신히 억제했다. 카카. 그가 말했다. 최전선에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폴레옹이 다른 장교들을 방 밖으로 내보냈고 알자스 출신 젊은이와 마주 앉아서 그 스파이의 보고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꿰뚫는 듯한 눈동자가 슐마이스터의 영혼까지 집어삼키는 듯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몸을 꼼짝하지도 않고 황제의 날카로운 시선을 견뎌냈다. 황제는 만족했다. 그의 결의에 찬 표정이 사라지고 매력적인 미소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계속 이야기해보게. 황제가 말했다. 간략하게, 하지만 핵심적인 세부 사항은 결코 생략하지 않고 프랑스군 주둔지를 떠났다가 돌아올 때까지 자신이 겪었던 모험들에 대해서 슐마이스터가 이야기했다. 때때로 위대한 병사 출신의 사령관의 입술 사이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가 모든 이야기를 마치자 나폴레옹이 수많은 질문을 퍼부었고 그 모든 질문에 대한 스파이의 대답은 명료하고 만족스러웠다. 그 이후 긴 회색 외투를 입은 작은 덩치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잠시 후 그가 슐마이스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다. 자네는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왔어. 앞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나에게 알려주게. 그리고 슐마이스터가 다시 오스트리아군과의 전선으로 돌아갔고 코르시카 출신의 장군은 적을 포위해서 선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맹남작은 실질적으로 포위된 상태였지만 완벽한 포위망은 아니었다. 그 포위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알자스 출신 스파이였다. 그가 서둘러서 오스트리아군 최고 지휘관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중간에 사람을 내세울 필요가 없었다. 그는 맹남작에게서 완벽한 신뢰를 이끌어냈고 그가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장군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명령이 참모들에게 내려진 상태였다. 남작은 자신의 스파이가 돌아온 것을 기뻐했다. 슐마이스터는 자신이 프랑스군 주둔지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나폴레옹의 작전 계획이라고 간주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설명했다. 그토록 많은 양의 정확한 정보를 술술 설명한 순간은 슐마이스터가 얼마나 대담한 스파이인지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그 정보들은 확증이 불가능한 것들이었지만 맹남작의 참모들 중 일부가 그 정보가 정확하다고 동의했고 그 덕분에 오스트리아군 사이에서 슐마이스터의 신뢰성이 치솟았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나폴레옹은 자신의 군대를 이동시켜 적군이 도망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얼마 후 맥남작은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종 방어선에서 들려오는 보고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오스트리아군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그는 슐마이스터를 호출해서 이전에 그가 가져왔던 정보들과 관련해서 질문을 퍼부었다. 하지만 알자스 출신 젊은이는 눈부신 색상을 드러내며 그 시련을 극복했다. 사실 그는 한두 가지의 추가적인 정보를 설명했고 그 정보들은 놀라운 정도로 정확했기 때문에 그 스파이는 의심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다. 10월 7일 양측의 전략적 이동과 사전 준비가 마무리되었다. 나폴레옹에게 있어서 전략적 작전은 일련의 부단한 이동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반면에 맥남작에게 있어서 전략적 준비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소비되었다. 오스트리아군 최고 사령관이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렸지만 그것은 너무 늦은 일이었다. 그는 북쪽으로 서둘러 이동했지만 이미 그곳에는 완벽한 밀집 대응을 이룬 프랑스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남쪽으로 선회했지만 그곳으로의 후퇴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동쪽과 서쪽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가장 나쁜 점은 모든 방면에 걸쳐 세워진 전선이 천천히 그러나 견고하게 그를 조여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그는 코르시카 출신의 지휘관이 거대한 포위 작전을 구상하고 실행한 방식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위대한 나폴레옹은 거대한 오스트리아군을 강철 집게 같이 꽉 잡고 있었다. 맥남작이 처량한 광경을 연출했다. 자신의 의자에 앉아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모욕감에 몸을 떨고 입술 사이로 흐느꼈다. 그 자신의 무능력과 시간 낭비 그리고 과도한 자신감의 희생양이 된 것이었다. 그의 참모들은 그 비참한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지만 그에게 완벽한 연민을 느끼지는 않았다.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샤를 루이스 슐마이스터가 패배한 오스트리아군 최고 지휘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소리내어 함성을 지르고 싶은 자신을 겨우 자제하는 중이었다. 이후 그 스파이는 남작 자신과 그의 참모들과 직접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유지했다. 자신의 이중 간첩 행위가 드러난다면 개처럼 총살당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프랑스군이 자신이 있는 장소까지 진군하는 것을 기다렸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상황이 변하는 듯 보였다. 전쟁의 법칙 중 하나는 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군과 동맹군의 모든 부대들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하지만 프랑스군의 전선 중 한 부분이 너무나도 빈약했다. 사실 프랑스군 입장에서 봐도 불편할 정도로 빈약한 곳이었다. 그리고 맥남작이 자신의 가혹한 운명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안 훨씬 더 활기 넘치는 오스트리아군 장교들 일부가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바깥쪽에서 다급하게 멈추는 말발굽 소리가 들렸고 참모들 중 한 명이 맥남작이 앞으로 달려왔다. 그 장교가 눈을 반짝이면서 최고 지휘관에게 경례했다. 장군님. 그가 외쳤다. 남쪽으로 3km 떨어진 지점에 프랑스군의 포위가 약한 곳이 존재합니다. 충분한 병력을 투입한다면 우리가 그곳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디슨 상처에 괴로워하고 있던 오스트리아군 최고 사령관의 자존심에 대한 치료제가 되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장교들이 여기저기로 파견되었고 병사들이 조직되어 문제의 지점에 대한 공격을 준비했다. 나폴레옹의 스파이가 철렁 내려앉는 가슴을 가지고 그 상황을 지켜보았다. 만약 그들이 그 공격 계획을 실행한다면 그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영광스러운 프랑스군의 위대한 승리가 단순히 비긴 전투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생각을 해야만 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그는 어떤 경우에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스트리아군 비밀첩보부의 벤트 대위와 벤델 중위가 무너지는 오스트리아군의 행태를 감상하려고 그의 옆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들 역시 상황이 만만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아차린 상태였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슐마이스터의 통제하에 놓여 있었고 그가 지시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방어망 외곽 부대의 장교들 중 하나가 서명한 가짜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 보고 내용의 핵심은 이런 식이었다. 파리의 군중들 사이에서 혁명과 폭동이 시작되었음. 폭도들이 거리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중임. 나폴레옹은 서둘러 귀환하는 중이고 프랑스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것은 오직 시간 문제임. 벤트 대위가 그 소식을 맥남작에게 전달했다. 그 소식을 확인한 오스트리아군 최고사령관은 충격과 경악에 빠졌다. 너무나도 놀라웠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전개였다. 그의 마음이 움직이는 속도가 다시 느려지기 시작했고 그의 지성과 사유 능력은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다. 슐마이스터는 자신의 기만 작전의 성공을 단 하나의 서류에 거는 것보다는 똑똑했다. 그는 또 다른 장교의 서명을 담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맥남작에게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신이 오스트리아군 최고 사령관 앞에 나타나서 그 파리의 폭동 소식이 주님의 계시만큼이나 확실하다고 확언했다. 맥남작의 마음속에 거짓된 정보가 자리를 잡았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군대를 철수시키고 공격 계획을 취소한 후 적군이 퇴각하는 것을 가만히 기다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멍청한 결정이 대체적으로 남자 자신의 게으름과 멍청함으로 인한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그 결정의 단서를 제공한 것이 알자스 출신 스파이의 교묘함이라는 것 역시 역사적 사실이다. 그날 오후 해가 저물기 전 프랑스군 전선에서 가장 빈약했던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보강이 이루어졌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군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고 강철의 고리가 점점 더 안으로 조여왔다. 맥남작은 자신이 안전하다는 헛된 망상에 이끌려 적군이 철수하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나폴레옹의 포위망은 압도적으로 강해졌고 오스트리아군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마침내 며칠 후 아침 맥남작은 자신이 두 번째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으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실수는 첫 번째 것보다 훨씬 치명적이었다. 마침내 10월 11일 울름 작전이 갑작스러운 종료를 맞이했다. 맥남작이 포로로 잡혔고 그의 군대 전체가 프랑스군에 항복했다. 그 전투에 비견할 만한 것은 역사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총알 한 발 발사되지 않았고 아주 많은 수의 오스트리아군 병사들은 항복할 때까지 프랑스군을 보지 못했다. 이토록 주목할 만한 군사작전이 주목할 만한 결과로 마무리된 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충격에 빠졌을 무렵 나중에 드랑고 공작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베리 장군이 샤를 루이스 슐마이스터를 데리고 나폴레옹 황제를 아련했다. 위대한 병사이자 꼬마 하사가 알자스 출신의 밀수꾼의 공을 치하했고 그의 품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금전적 보상을 했다. 슐마이스터가 부유함을 획득했다. 온 세상에서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유함이었다. 그에게는 장기 휴가가 주어졌다. 그러나 황제가 호출할 경우 즉각적으로 달려와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는 원하는 곳은 어디로든 갈 수 있었고 그는 고향 마을인 알자스의 뉴프라이슈텔로 가기를 원했다.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란 그의 아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려움도 모르고 실패도 모르는 이 신비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격이 한 가지 있었다. 그는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좋아했다. 그러나 결혼 후 몇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들 부부에게는 아기 소식이 없었다. 슐마이스터는 자신이 원하는 것 앞에서 좌절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프랑스군을 떠나 고향 마을로 간 후 2명의 고아와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 자신의 아이들로 삼았다. 라인강 오른쪽 강둑 위에 있는 이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면 세계적 명성을 가진 스파이가 집 앞 잔디밭 위에서 아이들과 뛰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거대한 군대의 운명을 여러 번 바꿔놓은 그 사람이 아이들의 변덕과 어리광에 울고 웃었다. 그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황제의 명을 받들었던 모습 그대로 아이들의 명을 받들었다. 그 어떤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기이한 광경이었다.
나폴레옹의 스파이, 조지 바톤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